켄타가 보낸 편지의 발신지는 후쿠오카였다. 준성은 아내가 올 초에 처제와 단둘이 일본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 몰래 일본에서 켄타라는 남자를 만난 게 아닐까? 예전에 봄에 언니랑 일본 갔을 때 언니 이상한 점 없었어? 왜 일본에서 언니 혼자 누구를 만났다거나 일본 남자가 말을 걸었다거나. 아니요. 여행 내내 언니랑 나랑 둘이서만 다녔는데요. 그러면 혹시 일본인 친구 만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어? 언니 일본어도 못했는데 그럴 리가요. 근데 왜요? 처제와의 통화를 마치고 준성은 머리가 온통 안개에 휩싸인 기분이었다. 처제와 아내의 휴대전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준성은 아내와 처제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였다. 죽은 언니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처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다른 사람이 아닌 처제와 함께 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아내의 비밀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비밀을 공유해도 위험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처제였을 것이다. 준성은 언니의 장례식에서 준성보다도 많이 울던 처제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제는 결혼 4년 만에 아내를 잃은 준성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뿐 아니라 위암으로 투병하던 6개월간 아내를 만나러 가장 자주 드나든 사람도 처제였다. 준성은 그런 처제에게 크게 실망했다. 죽은 언니의 명예가 살아있는 형부의 배신감보다 중요하다면 처제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은 없다. 준성은 아내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 태국 2회, 베트남 1회, 괌 1회, 일본 1회. 그게 전부였다. 태국과 베트남과 괌은 준성과 동행했던 여행이었고 일본은 여동생과 단둘이 갔던 그 한 번뿐이었다. 준성은 공식도 알지 못한 채 방정식을 푸는 기분에 빠졌다. 그나마 이 방정식을 풀 유일한 공식은 아내의 휴대전화뿐이었다. 준성은 또다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켄타와 처음 만난 기념일을 열쇠 삼아 메신저 앱을 열었다. 두 사람의 대화방에서 한자로 일본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일본은 어때? 일본도 덥지. 일본어로 일본에 가게 된다면. 일본이란 한자가 들어간 문장은 37개였다. 준성은 이번엔 한자로 한국이란 두 글자를 검색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 이 단어가 거론된 것은 121번이었다. 한국에서 만나면, 한국에 가면,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은 추워, 한국에 올 때, 한국의 호텔, 다음엔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 번역기의 도움으로 준성은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밀회 장소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던 것이다. 준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사망한 아내의 진료 기록을 조회해 보았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정말 있었다. 준성은 그 길로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 준성은 아내가 결혼 후 임신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내는 엄마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잠깐만. 그런 아내가 켄타라는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곁에 있어둘 수도 없는 남자와 몸을 나누고 그런 남자의 아기에게 몸을 내어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일본인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 또한 예전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성은 다시 메신저 앱을 열고 두 사람의 대화창에서 아기라는 일본어로 검색을 시작했다. 켄타의 아기, 우리의 아기. 아기가 켄타를 닮은 아들이라면, 불쌍한 우리 아기. 천국에서 아기를 만나면. 준성은 뒷덜미가 서늘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결혼 전부터였을까? 아내에게 자신은 사랑을 가로막는 회방꾼일 뿐이었을까? 준성이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낼 방법은 이제 하나뿐이었다.近くにおりません。ピッという発信音の後にお名前、電話番号と要件をお話しください。 준성은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인 통역사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통역사가 아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 일에 접근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아내가 죽고 지난 열흘간 알게 된 사실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통역사에게 아내의 습작 노트를 보여주었다. 노트엔 반듯한 필체의 일본어로 켄타의 생년월일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주소는 켄타가 아내에게 보낸 국제우편의 발신지와도 일치했다. 그리고 습작 노트의 맨 뒷장에 끼워져 있던 아내와 켄타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다. 준성을 바라보는 통역사의 눈에 동정심이 스쳐갔다. 그리고 곧 통역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이 근데 전혀 몰랐습니까? 준성은 말없이 창밖에 구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 켄타의 주소지로 달려왔다. 만약에 켄타에게도 처자식이 있다면, 하필 켄타가 부재 중이라면 켄타의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주소지는 의외로 식당이었다. 준성은 켄타와 아내가 나눈 대화를 보면서 죽이고 싶도록 그가 미웠었다. 하지만 막상 아내의 불륜 상대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입이 바싹 말랐다. 식당은 교텐이란 이름으로 제법 컸고 홀에도 주방에도 종업원이 여러 명 있었다. 한 명 한 명 살펴봤지만 사진만으로는 켄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통역사가 켄타라는 이름의 종업원이 있냐고 묻자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준성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켄타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국에서 왔다고 전했다. 매니저는 명함에 적힌 프로듀서란 글자를 보더니 호기심에 얼굴이 밝아졌다. 네? 이분이 켄타라고요? 준성의 한국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데 매니저가 데려온 켄타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듯한 남자가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싱긋 웃어 보였다. 통역사가 남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이노우에 켄타라 적혀 있다고 준성에게 말해 주었다.
준성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꺼내 켄타라는 남자에게 또 다른 켄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켄타라는 젊은 남자는 준성의 아내도 휴대전화 속 켄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아, 처제, 혹시 후쿠오카에 있는 교텐이라는 식당 알아? 글쎄요. 교텐? 교텐. 거기 갔었나? 후쿠오카에서 언니랑 교텐에 간 적 있어? 그때 사진 찾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그때 일은 왜 자꾸 물어보세요? 형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처제의 목소리에서 준성은 자신의 지난번 추측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처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준성은 아내의 휴대전화 속 갤러리에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아내는 아프고 난 후에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 사진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있었다. 처제와 아내가 형형색색의 음식을 앞에 놓고 찍은 셀카 뒤로 교텐이란 영문 표기가 작게 보였다. 바로 어제 준성이 찾아간 곳이었다. 아내는 후쿠오카의 교텐에 간 적이 있지만 그곳의 켄타는 아내의 켄타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켄타라는 이름과 가게 주소를 빌려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까? 아내와 사랑을 속삭이던 켄타는 누굴까? 준성은 안개로 둘러싸인 머릿속에 찬물이라도 들이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아내의 비극적 운명을 알게 된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아내는 두 눈이 붓도록 울었었다. 처음엔 무섭다고 울었고, 그 다음엔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살면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슬픔으로 이어졌다. 그 후로 아내는 더욱 집착적으로 습작노트에 무언가를 쓰곤 했다. 자신에게 향하는 운명의 칼날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지 못한 재능에 대한 미련이었을 거라고 준성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상관없다. 다만 준성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추모해야 할 이 시기에 왜 이런 가혹한 사건에 휘말린 걸까 한탄스러웠다. 아니, 이젠 아내가 그립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켄타라는 남자가 대체 누군지 그저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죽었다. 준성이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준성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았다. 습작노트와 휴대전화, 켄타와 아내가 나란히 있는 사진, 몇 개 안 되는 증거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켄타와 아내가 함께 있는 사진 속의 아내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다. 켄타와 아내가 나란히 있는 사진은 두 사람의 상반신만 앵글에 잡혀 있었다. 두 사람이 어디에 앉은 것인지, 나란히 서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은 분명 낯이 익었다. 저 표정과 저 각도와 저 티셔츠, 그리고 저 헤어스타일. 준성의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다. 준성은 정신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첩을 뒤적였다.
아프기 전 7개월도 더 된 날짜들 사이에 똑같은 모습의 아내가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아내의 모습을 준성이 사진으로 남긴 것이었다. 옆자리에 켄타만 없을 뿐 완벽하게 일치했다. 준성은 아내의 곁에 선 사진 속 켄타의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켄타라는 남자. 아내보다 10살 많아 보이는 저 얼굴과 저 표정. 켄타가 입은 옷. 그렇다. 처음엔 몰랐는데 켄타의 모습 역시 분명 낯이 익었다. 준성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앱을 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수많은 아내, 수많은 켄타, 수많은 사랑의 속삭임. 며칠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켄타를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눈여겨보며 살펴보고 있다. 역시 있었다. 똑같은 조명 아래, 똑같은 각도, 똑같은 미소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까지 똑같은 켄타의 독사진이 그곳에 있었다. 합성? 아내는 대체 왜 자신과 켄타를 합성한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연인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 준성은 답답함이 몰려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들고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켄타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당신 누구야? 잠시 기다렸지만 켄타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준성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내 아내하고 무슨 관계야? 준성은 처음엔 듣지 못했다. 정말 내 아내를 사랑했어?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 준성은 손을 멈추었다. 무슨 소리지? 준성은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숙였다. 화장대 밑이었다. 나란히 쌓아놓은 책 뒤로 충전기에 연결된 핸드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준성은 그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아내의 휴대전화와 똑같은 메신저 앱이 같은 비밀번호로 무장 해제되었다. 그리고 준성이 조금 전 보낸 메시지들이 대화창에 나타났다. 그 휴대전화에 설정된 메신저 프로필명은 켄타였다. 그때 대화창 맨 위에 아내가 설정한 대화방 명칭이 보였다. 유작이었다. 그리고 수신된 문자 메시지함에 아내의 휴대전화로부터 온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 어때? 이번 이야기는? 준성은 아내가 남기고 간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